안녕하십니까. 생물보진 에스크로 정현태 대표입니다. 중국이 도시화를 꽤 많이 이루었죠. 이 도시화를 통해 가지고 경제 성장도 많이 이루었고요. 그런데 중국의 전통적인 방식이 뭐냐면은 농업을 더 장려하는 정책이었어요, 사실은. 그렇다 보니까 뭐 도시화를 그렇게 바라지 않고 도시와 농민의 어떤 인구 비율을 조정하고 이런 걸 위해서 호구제라는 거를 이미 마오쩌둥 시대에 만들어 놨죠. 근데 이게 이제 등소평 시대를 넘어오면서 소위 이제 도시에 집중이 되는 것이 중국의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호구제를 많이 완화하기는 했으나 이 호구제의 잔재가 그대로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은 이 호구제를 농촌 호구를 가진 사람이 도시로 이전을 했을 경우에는 불법 이전이 되는 거예요. 이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소위 이 사람들은 도시에서 노동을 하더라도 제대로 된 대우를 받을 수가 없어요. 거기서 거주하는 게 아닌 사람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런 인구가 얼마냐면 2억이에요. 도시 인구의 17%입니다. 도시화가 많이 진행돼서 지금은 거의 50%까지 중국의 도시화가 생겼는데, 인구가 생겼는데, 이 중에서 이 농민공으로서 2등 시민 내지는 일종의 원래 그 도시에 거주할 수 있었던 사람들은 시민이고, 나머지는 뭐 농노 비슷한, 뭐 어떤 노동자 비슷한 이런 밑에 일을 담당하는 이런 사람들이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농민공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 농민공이 왜 문제가 될까요? 경제적으로는. 이 농민공 같은 경우에는 일을 해서 자기가 뭐 여유를 가지고 뭘 즐길 수 있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대부분 다 저축을 합니다. 왜요? 지방에 농사가 부가가치가 낮기 때문에 다 서울이 아니죠. 도시로 와가지고, 농사를 짓는 게 아니라 공장에 이런 데서 일을 해가지고 돈을 벌면 다 집으로 송금을 하게 되죠. 이게 다 저축이죠. 근데 정상적인 도시 인구 같으면은 소비를 늘리고, 그것이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겠죠. 근데 이것은 저축률을 지나치게 높이는, 2억 명이 저축을 해야 되니까요. 이런 상황으로 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 자체가 농민공이라는 이 자체가 뭐냐면 중국 경제를 성장시키는데 방해 요소가 되고 이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가 있죠. 2등 시민 취급을 받고 험하고 이런 거에 있어서 인권이나 노동에 대한 어떤 대우를 못 받고 그렇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호구제들이 상당히 완화되기는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통제 어떤 수단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 중국 정부에서는 어쩌면 이걸 약간 묵인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항상 어디나 생산 인력이 저임금의 어떤 인력들이 필요하니까. 예, 그래서 그런 상황이고 지금 이 중국 같은 경우에는 농지를 보유하는 게 소위 말하는 집단 농장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집체 소유 형태로 돼 있어요. 집체 소유가 어떤 거냐면은 이런 거예요. 그 마을에 농지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거를 집단 농장으로다가 A, B, C, D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같이 농사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면은 이거를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갖는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이게 이제 집체 소유라는 형태인데 얘가 만약에 이제 이거 받아봐야 돈도 안 되고 도시로 가족들이 다 이전해 버리잖아요. 그럼 이건 다른 사람들이 집체 소유니까 지 것도 내 것도 아니 이전한 사람들만 지 농지를 뺏길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안 되니까 보통 뭐냐면 그 가족 중에 일부가 이동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그래도 도시화 될 만큼은 됐고 이동할 인구는 이동 다 했다. 왜냐면은 이거 지 농지 뺏기기 싫으니까 최소한 몇 사람은 농사짓는 사람 남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소유 자체가 이렇기 때문에 집체 소유이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의 이런 어떤 여러 가지 문제점들, 이 집체 소유제라든지 그 다음에 도시는 뭐냐면은 도시의 땅은 다 국가 소유예요. 소위 말해서 이제 국가 소유인데 이거를 지방 정부가 대신해서 이 임대료를 받을 수 있게 해놨어요. 근데 이 지방 정부의 문제점이 뭐냐면요, 지방 정부는 세원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세수를 걷어가지고 지방 정부를 쓸 수가 없어요. 근데 써야 될 건 많아. 왜냐하면 복지도 해야 되고 거기 있는 시민들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를 해줘야 되는데 의무는 부과했을 때 자기네들이 그걸 쓸 수 있는 돈이 중앙정부에서 조금 지원되는 거 말고는 없었거든요. 근데 이 중국 정부가 재정 확대 정책을 하면서 이런 것들이 생긴 거예요. 그게 이제 1대1로 선상에 있는 그 이제 마을이라든지 이런 데 이제 공급되어지는 땅을 도시화해가지고 했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일종의 세수를 거둘 수 있는 거를 만든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지방 정부가 너나 할 거 없이 달려든 게 이러한 세수 확보를 위해서 유령 도시를 개발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수요가 있든 없든 간에 개발을 하게 되면은 그것이 자기가 임대료도 받을 수 있고 그 개발하는 동안에 결국은 재정 조달을 할 수가 있거든요. 중앙 정부가 아니라 제3의 뭐 어떤 국책은행 비슷한 무슨 공사를 하나 마련해가지고 그 공사에서 돈을 건설비를 투자를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자금 조달의 수단으로서 지방 정부가 이런 행동들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상한 유령 도시들이 나타나고 전혀 살지도 않는 사람들이 있는 그런 그 유령 도시라고 그러죠. 그런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중국이 이러한 여러 가지 호구제라든지 지방 재정의 어떤 그런 문제, 왜 지방에 대해서 이렇게 혹독하게 중앙 정부가 할까요? 예, 그거는 역사가 그래요. 중국 역사는 지방 토호들이 다 봉기해가지고 중앙 정부를 무너뜨리고 그 나라를 한 게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전통적으로 이 중앙의 권력을 가진 자들은 지방에다가 뭘 나눠주는 걸 싫어해요. 그리고 자기가 항상 통제를 할 수 있게끔 조금씩 주면서 한다라는 거죠. 이런 거를 이제 그 1대1로를 추진하고, 그 다음에 중국의 어떤 뭐랄까요, 2007년도 이후에 글로벌 금융위기 때 투자처를 모색하던 중에 이런 것들이 하나의 재정정책이 지방 재정정책의 변화를 통해 가지고 이 사람들은 결국은 이러한 과투자, 지방정부가 과투자하는 그런 상황에 내몰리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메커니즘을 좀 이해를 하면 왜 이 사람들은 이렇게 멍청한 짓을 하고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한 이해를 좀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